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강두순 기자가 취재했어요. PEF가 투자한 기업, 일반 기업 성장의 3배가 된다고 하네요. 사모펀드라고 하면 좀 약간 악덕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런데 PEF에 인수된 기업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하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요, 11%에 달하고요.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10%에 달아서요. 국내 일반 기업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사모펀드는요, 기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금력과 새로운 전문 경영진으로 진영을 갖춘 구원투수로 나서 피투자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투자 영역이 소비재뿐 아니라 보험카드와 같은 금융업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창영 기자도 사모펀드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기업 사냥꾼 NO, 커피에서 맥주까지 오비맥주 좋은라이프는 PEF 사모펀드 인수 뒤 업계 1위로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 점유율 50%를 넘나드는 오비맥주인데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하이트 진로에 뒤처졌었어요. 2009년 글로벌 상업펀드 KKR과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위상이 바뀌었죠. 당시만 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43%가량이었던 오비맥주는요, 인수 2년 만에 2011년 점유율 51.8%를 찍으면서 업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맥주업계 베테랑을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하고 시설 투자에 2천억 원을 쓰는 결단이 있었기 가능했는데요. 상조업계 하위권 업체였던 좋은라이프가 시장 점유율을 올린 끝에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와 통합하게 된 데도 사모펀드가 함께했죠. VIG-IF의 파트너스에 인수되기 전 좋은라이프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업계 시위에 머물렀는데요. 2016년 VIG 파트너스는요, 좋은라이프를 인수한 뒤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영업부장 선입하고요. 기업 이미지 사명 변경 600억 원의 증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죠. 결국 지난해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까지 인수하면서 상조업계 지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두순 기자가 또 사모펀드의 인사에 관해서 적었는데요. 국내 PEF 앞다토 인수기업 운영 전담하는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의 캡스톤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캡스톤은요, KKR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요. 성장 전략을 세워 실제 적용하는 KKR의 전문 자문 조직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행컴퍼니는 2010년 설립 직후부터 투자팀과 별도로 기업 인수 후 경영만 총괄하는 오퍼레이션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오퍼레이션 조직은요, 소니코리아 대표를 지낸 윤여을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죠.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경험을 포트폴리오 기업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MBK 파트너스와 스틱 인베스트먼트는요, 오퍼레이션 파트너 그룹을 운영하며 국 투자 업무와 인수 기업 경영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홍콩계 PEF 운용사 어포너티 어퀴티 파트너스도 오퍼레이션 그룹을 꾸리며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한 바 있죠. 강두순 기자도 사모펀드에 대해 적었어요. 사모펀드 정체기업의 성장판 20, 1천억 환경업체 1조 가치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 풍선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게요. 사모펀드 투자기업 성공 요인은요, EMC 홀딩스라고 어퍼마 캐피털이 인수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전후방 산업 통합, 그래서 볼트온 전략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영화관이라고 하면은 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부터 상영하는 데까지, 그리고 비디오를 내보내는 데까지 그거를 다 한 기업으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 기업을 매각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도 있고요. ING생명은 MBK 파트너스인데요. 한국 최적화 상품 출시에서 인기를 누렸고요. 카버코리아는 베인캐피털 등이 인수해서 명확한 성과를 제시해서 가치를 높였고요. 오비맥주는요, KKR인데 가감한 투자 전문 경영 여입으로 가치를 높였고요. 좋은라이프 VAG 파트너스는 유관기업 합병으로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ING 생명 같은 경우는요, 인수 전에는 1조 8천억이었던 기업 가치가요, 투자금 회수할 때는 3조 9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카바코리아는 7천억이 3조 3천억까지 올라갔고요. EMC 홀딩스는 1250억이 1조까지 올라갔고요. 오비맥주는요, 2조 정도 되던 가격이요, 6조 4천억까지 올려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됐죠. 베인캐피털과 골드만삭스가 인수했던 화장품 회사 카바코리아는 VCP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요. 두 사모펀드는요, 인수 후 즉각 외부 인력으로 CEO,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 CFO,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채우고 기업 가치 창출과 연동된 간략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했다. 인수 후 조기에 수립한 VCP를 통해 5개 성과 창출 기회를 파악한 뒤 20여 개 과제를 설치하고 기존 대비 3배 성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 의사결정을 창업자 1인에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을 탈피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키웠다. 최 대표는 중견기업 대부분 오너 1명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연매출 500억 원을 넘어서면 창업자 원맨쇼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창업자 원맨쇼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사모펀드에 매도해서 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양현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KDI 5개월째 한국 서비스업이 경기 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KDI는요, 2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와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외부 활동이 위축돼 준내구재 소비와 대면 서비스업 생산 감소폭이 커지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애플카 협상 누구 말이 맞나? 현대차 오늘 발표를 했죠. 하지만 상호 비밀주의에 입각해 협박을 진행하기로 한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 협상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협상 중단이라는 카드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니케이자 신문은 지난 5일 애플이 교섭을 진행 중인 완성차 업체는 최소 6개라며 한국 업체로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얘기다. 그러나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을 보유한 현대차 그룹이 최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서 단순 기싸움에 방점을 찍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복잡한 관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8일께 재공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했죠? 오대석 기자가 취재했어요. 빈센 바다의 테슬라 되겠다 라고 하네요. 빈센은요, 2017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고요. 대우조선해양 출신 연관기업 인력이 주축입니다. 전기, 통신 제어, 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부터 장보고 잠수함, 수소 연료전지 탑재 프로젝트 경험자까지 힘을 보태고 있죠. 이칠환 빈센 대표는요, 당시 테슬라가 친환경 전기차로 주목받았는데 그 다음은 바다라고 확신했다며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며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체감했지만 국내에서 아무도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지 않아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빈센은 현재 전기배와 수소배를 만들고 있다. 둘 다 화석 원료와 엔진이 아닌 전기와 모터를 통해 움직인다. 차이점은 전기배가 배터리에 100% 의존하는 반면 수소배는 배터리를 보조로 활용하고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전기차와 수소차와의 관계와 유사하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문가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가치주 펀드에서 돈 빼는 투자자들 2년 새 설정 발토막 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가치주의 펀드의 자금 유출이 심한데요. 기성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예컨대 신형자산운용의 대표 가치주 펀드인 신형밸류 고배당 펀드, 신형마라톤 펀드의 경우 2년 새 설정액이 2조 5,800억 원에서 1조 1,700억 원으로 8,9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 전반에서 환매 러시가 일어나는 점도 가치주 펀드의 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최근 2년 새 가치주 펀드에서 4조 원 이상 자금이 유출된 가운데 이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에서 유출된 자금도 16조 원에 달한다. 국내 모 자산 운용사는 가치주 펀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에서 자금이 무섭게 유출되면서 펀드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가치주 펀드 예전에는 참 많이 가입했는데 요새는 많이 유출되나 보네요. 강봉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쨍하고 했던 주 대한항공 올해 영업이익이 200% 늘 것 같다고 하네요. 대한항공 지금 매출이요. 그래도 선방을 많이 하면서 좋은 형태인데요. 한번 매출을 보실까요? 2019년에는요. 12조 6천억 원의 매출이었는데 2020년에 7조 6천억 원으로 굉장히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로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는요. 2021년에 3,500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면요. 제값받기가 본격화되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 상승 이유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만년 적자 기업으로 현금이 급했던 아시아나 항공이 저가로 티켓을 팔아왔는데 대한항공과의 협정으로 양사가 그럴 이유가 없어지면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진다면서 비용 측면에서 합병으로 인해 유류 대량 구매 등 가격 협상력을 갖게 돼 저렴하게 유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인데요. 공급 쇼크라는 2월 4일 집값 대체인데요. 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거래 절벽을 몰고 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매입한 낡은 빌라나 주택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 개발 종료 후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 예정지 등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나중에 새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투기 여부에 상관없이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현금 청산 기준도 시가가 아니라 지구 지정 당시 감정가로 경절된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가보다 10에서 20% 낮은 경우가 많아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두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 제가 저번에도 클럽하우스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실리콘의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다가요. 유명 기업인들이 참여하면서 사용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초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CEO 블라디미르 테베브와 공매도 실전을 벌여 더욱 관심을 모았죠. 지난주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깜짝 등장해 가상현실 디바이스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대한 이야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 김스라 컬리 대표, 이승건 비바리 퍼블리카 대표 등 스타 창업자들이 속속 참여했다. 영어 대화방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방도 많다. 네,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조희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2조 원대 매물 테일러 메이드 누구 품에 안길까? 라고 하는데요. 테일러 메이드라는 골프 업체 아시죠? 1979년에 테일러 메이드가 설립됐고요. 1984년에 살로몬 그룹이 테일러 메이드 인수했고요. 1997년에 아디다스 살로몬 그룹 인수했고요. 2006년에 매출 10억 달러 돌파했고요. 2017년에 KP 캐피털 파트너스 테일러 메이드 인수했고요. 2021년 KPS 파트너스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기업이긴 하네요. 세계 3대 골프용품 업체 중 하나인 테일러메이드가 4년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거론되는 가격은 최소 20억 달러, 2조 2,400억 원이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최근 테일러메이드를 소유한 사모펀드 KPS 캐피털 파트너스가 테일러메이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은 테일러메이드의 새 주인에게 최소 2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조 원대 매벌 테일러메이드는 누구 품에 안길까?
20억 달러에 매각될 경우 KPS 파트너스는 엄청난 차익을 남기게 된다. KPS 파트너스는 2017년 경영난에 허덕이던 테일러메이드를 아디다스로부터 4억 2,500만 달러라는 헐값에 인수했다. 4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5배 오른 셈이다. 정말 대단하네요. 4년 만에 5배.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어요. SK텔레콤 몸값 피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열사 IPO 전담 조직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금 SK텔레콤이 가진 계열사들인데요. 미디어에서는 SK 브로드밴드, 드리머스 컴퍼니, 웨이브가 있고요. 융합보험은 ADT 캡스, SK 인포텍이 있고요. 커머스는 11번가, 원스토어, SK 플래닛, 모빌리티는 팀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계열사 상장 계획은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 공제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자 기준 4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 송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올해 말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아집니다. 그 전에 그러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야겠네요. 의무 보유율이 높아지면요, SK텔레콤은 현재 20%만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지분을 9.9% 시장에서 매입해 기준치인 30%를 채워야 합니다. 다른 계열사들도 상장했을 때 시장에 내놓을 지분율이 달라지는데요. 또 SK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11번과 SK 플래닛이 거래인 회사는 무조건 100% 보유하기 때문에 지분 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서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6억 낀 10억 아파트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부담보 증여를 할 때요, 그 이자를 자녀가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 자녀한테 그러면 돈을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이 상세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제3자와의 금전차 계약서와 똑같이 채무 상환 기간과 방법,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자율은 가급적 연 4.6%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세법이 가족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자율이 4.6%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차용 금액이 큰데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게 된다거나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도 문제가 될 경우가 소지가 있다. 우 팀장은 이자율 외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은 없다며 가족이 아닌 사람과 거래할 때도 이렇게 후한 조건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미국 테이퍼링, 그러니까 긴축을 언제 할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현재 실업률은요, 고용 목표를 2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성장률과 실업률과의 정형적인 역관계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영구 실업자가 급증해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더 거친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 구조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처럼 우선순위를 두는 고용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여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자산 거품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페드가 금융 완화 기조를 변경하는 건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으로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주장했던 경제 정상화 역설의 근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금융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점이다. 미세 조정이 필요한 대목으로 페드는 작년 9월 채택한 평균 물가 목표제와 금융위기 이후 3단계 왕적 완화 조치였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고윤상 기자가 취재했어요. 친환경 잠재력 터졌다. 효성그룹 분할 효과 누리며 시총 7조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효성이요, 인적 분할 전후 주요 상장사 시가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에는요, 효성이 이제 상장사일 뿐이었죠. 4조 9천억 정도에 됐는데요. 2018년 말에는요, 2조 8천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분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 말에는 또 그 이후에 3조 5천억으로 늘어났고요. 2021년 2월 5일은 지금 거의 7조 가깝네요. 그러면서 많이 상승하게 됐어요. 효성 상장사 올해 실적 전망을 볼게요. 매출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효성 같은 경우는 6.7%나 상승을 하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94%나 증가합니다. 2,700억을 달성하게 되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일제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투자부문 주가를 또 자극하고 있죠. 2017년 형제단으로 조현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강화해온 분야인데요.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효성화학은 지난해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ESG 평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A+를 받은 기업은 760개 평가 대상 중 2.1%인 16곳에 불과했습니다. 효성과 효성중공업도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혜린 기자가 취재했어요. 포스트 베이조스 시대, 아마존 주가는 어디로 갈까요? 아마존 실적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절반은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AWS에서 나옵니다. 무려 52%나 나오고 있죠. 대단하죠? 베이조스 후임자가요, 앤디 제시라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제시는 2006년 AWS가 출범할 당시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첫해 2,100만 달러였던 AWS 매출은요, 지난해 453억 달러로 커졌고요. 톰 포르테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요, AWS를 처음부터 키워온 제시를 후임 CEO로 정하면서 아마존은 이제 단순한 리테일 업체가 아니라 서비스 기업임을 확실히 선포했습니다. 박상윤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주 90시간씩 일 시키는데 천재들이 줄을 선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 테슬라가 주주로 있는 머스크가 하는 회사죠. 스페이스X 출범 조기 머스크는요, 직접 사람을 구하기에 나섰는데요. 명문대 우주항공과에 전화를 걸어서요,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이 누구인지 물어본 뒤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때로는 일에 몰두할 사람을 찾기 위해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나사와 보잉, 로키트 마틴, 오비탈 사이언스 등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스페이스X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05년 160명이던 스페이스X 직원은요, 지난해 기준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양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머스크 31세에 번 돈 1,850억을 전액 재투자. 머스크는 창업 중독이라고 하네요. 머스크는요, 1995년 23세에 첫 회사를 차렸다. 언론에 온라인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집투였다. 창업 3년 만에 160개 신문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집투는 다음 해인 1999년 컴퓨터 기업 컴팩에 팔렸다. 인수가격은 3,500억 원. 이 중 머스크의 지분 7%의 가치는 247억 원이었다. 27세에 100억 원대 부자가 된 머스크는 또 다른 인터넷 기업 X닷컴을 창업했다. 집투 지분을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무주공산 가격이었던 온라인 경제 시장을 노렸다. 당시엔 어떤 멍청이가 인터넷상에서 돈거래를 하겠느냐는 반응이 줄을 잃었다. 온라인 결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당시 통념이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런 걱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보안 결제 기술에 대거 투자해 창업 1년 만에 사용자를 매달 수천 명씩 늘렸다. 2000년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던 컴피니티와 합병한 뒤 임원들과 불화가 심해져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다음에 X닷컴은 사명을 페이팔로 바꿨고 2002년에 이베이에 1조 6,850억 원에 팔렸다. 이 거래로 머스크는 31세에 약 1,850억 원을 손에 쥐었다. 페이팔은 현재 온라인 결제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라고 합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테슬라 14년 만에 적자 행진 멈췄지만 테슬라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은 됐는데요. 전기자동차를 팔아서 흑자를 낸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등 11개 주정부는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량에 비료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당된 친환경차 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은요,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부족분을 채워야 합니다. 테슬라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자동차 기업에 탄소 크레딧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탄소 크레딧 판매로 얻은 이익은요,
16억 달러로 연간 순이익 규모의 2배를 넘습니다. 탄소 크레딧 판매가 없었더라면 적자를 면치 못했을 거란 의미입니다. 여전히 전기차 판매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죠. 최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크레딧 수익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상용 기자가 또 취재했는데요. 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와 이슬람을 합친 건데요. 테슬라 초기 창업적인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은요, 전기차가 고소득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요, 제너럴 모터스가 1996년 출시한 세계 최초 전기차 EV1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EV1은 인기가 별로 없어서 3년 만에 생산이 중단됐지만, 당시 구매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20만 달러에 달했죠. 매력적인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며 충분히 고소득층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테슬라 창업자들은 판단했습니다. 굉장하네요. 박상용 기자가 또 머스크에 대해 나눴는데요. 테슬라가 바꾼 모빌리티 패러다임, 종착역은 비행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와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요, 지구 상공 궤도에 통신위성 1만 2천 개를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이 발사됐고요. 이를 활용해 전 세계 고객 차량들의 주행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들을 발전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거죠. 이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타이칸 전기차 날자 한국 타이어 날았다고 하는데요. 한국 타이어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네요. 그런데 매출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8년 7천억이었던 영업이익이요. 2020년에는 6,200억으로 약간 줄었지만 2019년 5,400억 대비는 15.5%나 증가를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불황이 닥쳤지만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한국 타이어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0% 오르는 등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SUV에 들어가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이 오른 것이 컸죠. 한국 타이어는 지난해 글로벌 연결 잠정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5.5% 상승해 수익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남들은 빚내서 주식해 돈 벌었다는데 좋은 B2 대 나쁜 B2를 비교를 했네요. 레버리지 투자 적절하게 이용하기인데요. 5천만 원 B2 K씨의 투자 성적표입니다. 주식 투자액이요 4,500만 원이었는데요. 대출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수익률은요 20% 됐고요. 총 수익은 900만 원이었고요. 투자 기간은 7개월. 현재 보유 종목 수는 5개고요. 코스피 상승률이 43%, 코스닥 상승률이 25% 돼가지고요. 대출 이자율 2.5%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좋은 B2의 예가 아닌지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글을 썼고요. 이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애초에 B2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만큼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 없이 사는 경제 주체는 거의 없다. 부채가 제로인 기업이 거의 없고 부채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고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가게가 거의 없듯이 말이다. 현대인의 필수품처럼 사용되는 신용카드도 본질적으로 부채다. 부채는 이미 현대인 삶 속에 풀수불결한 도구가 됐다고 합니다. 주명호 기자가 취재했어요. 과도한 비밀주의에 한 달 만에 막 내린 현대차그룹과 애플 간의 애플카 내용인데요. 외신들은 애플 특유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협치가 중단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가 밝힌 입장 발표가 사실상 애플과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랍니다. 애플은 현대차 외에도 다수의 완전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저널은 애플이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공급 업체들과 관련 접촉을 시작해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애플 관련된 내용을 더 볼까요? 춤추는 애플카 보도, 월스트저널은 기아차가 위탁 생산, 블룸버그는 협상 중단. 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블룸버그는 현대 기아차의 협상 중단이 가혹할 정도로 철저한 애플의 비밀 준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8일 애플카 위탁 생산 논의와 관련된 국내 보도가 나오자 협상 초기 단계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이 정도 입장 표명에도 분노한 나머지 협상을 중단시켰다는 내기가 있고요. 일본에도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일본 기업에도 애플카 제안 최소 6곳과 교섭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차 완성체 중 혼다와 마쓰다는 애플로부터 타진을 받았는지와 관련해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고 닛산 자동차는 답변을 피했다고 니케이는 전했죠. 한 자동차 대기업 간부는 애플에 타진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흥미는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극적 합의 가능성 없는 LG, SK. 결국 금액차 좁히지 못하고 한번 끝까지 가볼까? 이러는데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을 작용한 것은 결국 합의금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수조 원,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사 모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코스피 상장사 연결 기준 2019년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NG 등 10곳에 부과하다는 감안할 때 조 단위의 합의금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의 침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얻었다고 가정되는 부당이득, LG에너지솔루션의 피해, 그동안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고려해 이 같은 금액이 합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년에서 19년 늘어난 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수주 규모만 40조에서 5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죠.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조 자구안 약속 지킨 두산, 친환경 사업 드라이브 걸고 있다고 합니다. 오너 일가도 책임 경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죠. 지난해 9월 두산중공업은 박정원 그룹 회장 등 두산 대주주로부터 퓨얼셀 지분 23%를 무상증여받았습니다. 이는 1,200만 주로 지난 5일 종가 기준 7,700억 원 상당입니다. 두산중공업 자본력 확충과 함께 향후 신용도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생충은 누구죠? 네, 그럼 회사가 최저비용, 최고 성과를 목표로 상위 20%의 직원의 고용은 유지하고 남은 80%의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레트 법칙을 적용하면요, 그 20%의 직원 중 20%의 고성작가가 전체 성과의 80%를 내고 나머지 80%는 다시 저성과자가 되죠. 따라서 80%라는 수치는 어느 조직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80%에 속하는 저성과자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성과자가 있기 때문에 고성과자가 있고 저성과자는 고성과자를 빛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는 없죠. 80% A 이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0%의 A+가 존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고성과자들이여 저성과자들을 구박하지 말고 감사하고 대접하라. 저성과자가 있기 때문에 그대는 빛나는 것이다. 본래 파레토의 법칙 자체가 그리 믿을 것이 못 된다. 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인지 믿으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 성과를 못 내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양자 의원이요, 기업가 인신구속 과징금으로 조정하자 상속세 개편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꺼냈네요. 네, 상속세 좀 해결해 주세요. 양 의원은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주식 보유자 복수 의결권 허용,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 완화, 법인 상속세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거라면서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으로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AI가 빨간색 쫙 5초 만에 내 스윙 완전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골프픽스라는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서울대 대학원 컴퓨터공학부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사무실은 AI 관련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서울 양재 R&CD 혁신 허브에 있고요. 총 12명의 직원 중 8명에서 9명의 개발자일 정도로 순수 국내 기술로 승부를 거는 기업입니다. 최근 만난 이용구 골프픽스 대표는요, 영상으로 AI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 평소 좋아하는 스포츠에 AI 기술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정된 환경에서 정면, 측면 카메라로 촬영해 분석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골프였다고 합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 1심 패소했네요. 법원 투자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네요.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했는데요. 대우조선은 2012년에서 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고재호, 김갑준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이 원고, 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라 작년 영업이익 전년비 43%나 올랐네요. 올해는 또 1만 1000가구 공급한다고 하네요. 양지훈 기자가 취재했고요. 한라에 따르면요, 한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20%, 영업이익 43%가량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1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목표 이상의 실적 개선을 이룬 셈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신규 수자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강도 높은 혁신 활동으로 원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덕분입니다. 특히 동탄 물류단지 C블럭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당기순이익이 1000억을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고요. 한라는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한라 내년 올해가 더 기대됩니다. 조윤희 기자 취재했어요. 뱅크샐러드 1000억 원 유치 순항인데요. 20여 곳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T라고 하네요. 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국내 기관 및 기업 20여 곳과 접촉해 시리즈 D 투자 조건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뱅크샐러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자산 관리를 선보인 금융 데이터 기술 기업이다. KT는 이번 라운드에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네, KT가 뱅크샐러드 꼭 인수해서요, 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완기 기자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사업 모델 탄탄, 업계 첫 영업이익 1조 클럽 지금 달성했죠. 미래에셋대우는 각 사업 부문이 고르게 수익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업별 수익 비중은요, 위탁매매 수수료 32%, 운영속인 40%, 기업금융 9%, 이자손익 8%,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9%입니다. 특히 자산관리 부분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7,500억 원으로 1년 전 3,4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조의 위탁잔고는요, 1년 새 67% 불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자산가 규모는 약 25만 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해외 주식 예탁 자산은 115%가 급증한 16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죠. 네, 골고루 성장한다는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 과열, 본주보다 비싼 하나솔루션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솔루션 47R이 첫 거래인 지난 5일 장중 본주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의 47R의 가치는 신주 예상 발행가액의 시장 거래 가액을 합산해 따지게 되는데요. 신주 이승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하나솔루션 47R을 사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나솔루션 1차 발행 가액은 45,000원입니다. 44,900원입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 47R의 시장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8,000원에서 24,45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장중한 때 하나솔루션 47R의 가치가 65,350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장후반 가격이 하락하면서 종가는 12,250원이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봐도 하나솔루션 47R의 실제 가치가 본주보다 높습니다. 하나솔루션 신주 인수권을 사는 것보다 본주를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죠.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예정 가격과 신주 이승권 거래를 합친 값이 본주 시가보다 높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부 거래 공시 오류된 경동나비엔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동나비엔 좀
좀 이렇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7일 경동나비엔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최대 주주인 경동원으로부터 1월에서 9월 보일러 수백 원, 사출품 등 매입 거래 금액을 1,300억 원이라고 기재했는데요. 경동원은 경동나비엔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문제는 2019년 경동원과 총 매입 거래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총 거래 금액은 95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해 총 거래 금액이 3분기 누적 거래 금액보다 오히려 43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인데요. 이 공시는 기업이 대주주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윤민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빗썸 눈독 김정주, 아키수에 50억 추가 출자했네요. 게임, 코인, 퀸트 융합을 본격화하는데요. 7일 업계에 따르면요. 넥슨 모기엠 NXC는요. 최근 자회사인 핀테크 플랫폼 아키스 코리아 유상증자에 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로써 NXC는 아키스 설립 후 1년 사이 총 195억 원을 출자하게 됐죠. 이와 별개로 아키스는 지난해 11월 퀀트 스타트업 웨이브릿지로부터 암호화폐 3억 원을 취득한 데 이어 1월에도 10억 원의 암호화폐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아키스의 지분 전략을 보호하고 있는 NXC가 김 대표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인 만큼 NXC의 행보는 김 대표의 의중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곳에 많이 투자를 하겠네요. 쑥스크는 LG화학 브랜드 가치가 4조 원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2018년과 비교하면 3년 새 50% 이상 커진 것입니다. 특히 상위 5위에 들은 글로벌 화학 기업 중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기업은 LG화학이 유일하죠. 전잔사업 키우는 LG전자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하나? 얘긴데요. LG전자는요, 최근 사업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VS의 전체 흑자 전환이 최우선 목표라며 오는 3분기를 예상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LG전자는요,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이를 지원해온 구회장의 전략에 따라 파워트레인, 인포페이먼트, 차량용 조명 등 전장 삼각편대를 구축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윤아 기자 취재했는데요.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루이싱 커피가 파산 보호 신청 사실을 인정했고요. 루이싱 커피는 성명서를 통해 파산 보호 신청이 3,600개에 달하는 전체 매장의 일상적인 운영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 급여 및 물품 대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칸타르 월드 패널의 제이슨 유 이사 역시 일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중단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루이싱 커피가 매장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최저임금 인상 단독 법안 추진한다 합니다. 2025년까지 2배로 인상하는 게 목표인데요. 부양안을 통해서든 단독 법안을 통해서든 인상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이 없거나 주의 최저임금이 현재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7개 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7개 주는 엘라베마와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이 포함됩니다. 조지아도 여기에 있네요. 조지아는 최근에 기아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애플의 투자가 점쳐지기도 했었죠. 점친다는 말은 안 하고요. 예상되기도 했었죠. 저금리의 채권이 효자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요. 단기순이익이 10조니 넘을 수도 있다고 해요. 저금리 탓이라고 하고요. 한은이 낸 단기순이익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정부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한은은 2016년 이후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상태고요.
2019년에는 법인세 2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당기순이익 가운데 30%는 한은법에 따라 법정 적립금으로 쌓아두고요. 법정 적립금은 한은이 손실을 낼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한은법의 30% 비율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농어촌 지원 등 특정 목적에 쓰이는 임의적립금을 10의 1에서 2% 남고 남은 재원은 정부 세입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성과급은 주나요? 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 이어서 스마트폰, TV까지 반도체 부품 확보 전쟁 과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종합 반도체 기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설계, 생산 모두 수행하는 곳인데요. 인텔, 삼성전자가 있죠. 팹립스 기업은요, 설계 전문 업체인데요. 퀄컴, AMD,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는요,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TSMC, 삼성전자, UMC 등이 있습니다. 팹립스 업체가 파운드리한테 이거 좀 설계해줘 하면 이거 좀 제조해줘 하면은 제조를 해주는 곳이죠. 이곳에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이 많이 늘면요,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명호의 미래당겨보기입니다. 사무실의 경계를 넘어 하이브리드 근무가 온다고 하는데요. 자, 업무 방식도 변화를 하는데요.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생산성과 협력성은 물론 사무실에서 우연한 대화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창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의 업무 툴 개발 업체에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줌, 화상회의를 열어 VR, 가상현실, 가상 데스크탑, 가상 화이트보드 등 다양한 업무 툴이 이러한 이유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상현실, VR 업체에 정말 투자해보면 앞으로 미래가 더 보이겠네요. 이종길 기자가 소개한 책입니다. 리스크 관리 성공 기업 공통점은 위기의 시대란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내부 경영자들이 그룹 존속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했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아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오늘의 글로벌 삼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요, 사재까지 털어 반도체 사업에 투자했을 정도죠. 하루 60조 폭풍 주식에 HS, MTS 먹통입니다. 최신 서버 교체에 증설이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원 1위 업체는 어디입니까? 네, 키움증권이요. 150건에 달하는 게 있었어요. 2010년 3분기까지 누계였고요. DB 금융투자 99건, NH투자증권 31건, 한국투자증권 25건, IB투자증권 22건 등등입니다. 하이드투자증권, 교보증권이 정말 전신장애가 없었네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요, ATTS, MTS 접속장애, 잔고조회 지혜 등 매매거래 장애 등 다양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 3분기 기준 전산장애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키움증권이고요. 이어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19건이네요. 중간 정도 되는군요. 증권업계는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코스피 변동폭이 커지면서 동시 접속 의혹자가 큰 폭으로 늘어 플랫폼이 과부하를 이겨내지 못하고 접속 지연, 오류 등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수수료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보면서 거래 업체를요,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부에리 기자가 했어요. 2억짜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 게임법 개정안 불붙나?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NC의 리니지, 집행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 환수뽑기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매출 원인 확률형 게임은요, 끊임없이 사행성 논란에 시달려 왔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지 구입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복권 당첨 수준이 낮은 확률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비판을 의식한 게임 업계는요, GSOK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인프라품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와 시너지, 중국 공략한다고 하는데요. 합병 시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품 구매 계약 등에 유리해지는 데다
해외 영업망을 공유하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간의 제품군이 일부 겹치는 데다가 크레인, 천공기 등 대형 특수목적 장비 제품군은요, 두 회사 모두 없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죠. 회사 측은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초읽기입니다. 투자 전체 1조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미국 내 투자 의사를 타진한 곳은 텍사스 외에도 뉴욕, 애리조나 등 다양한데 삼성전자가 선택지를 놓고 장고 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측 대변인은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 시절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 내 여러 후보 지역을 포함해 세계의 많은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텍사스의 지난 25년간을 보냈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있는 만큼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은 이 지역에 투자를 지속하고 싶다면서도 프로젝트 관련 텍사스의 높은 세금 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애리조나, 뉴욕, 한국 등에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채 단단기 금리차 5년 만에 최대인데요. 가파른 경기 반등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147포인트 1.47%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보시죠. 4일 현재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30년물과 5년물 금리차는요 1.47포인트를 기록해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안전자산의 채권에 대한 인기는 떨어집니다. 이때 장기물을 중심으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장단기 금리차가 커집니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합니다. 중기부는 상생중재로 한 발 물러났죠. 권철승 신임 중기부 장관은요,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약자 보호와 상생 방식을 중재하는 게 중기부의 현실적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상생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박연선 전임 중기부 장관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중고차 매매업가의 갈등 조정을 시도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죠. 벤츠는 되는데 그랜저는 왜 안 되니? 대기업 중고차 진입 딜레마 이창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네, 벤츠는 지금 중고차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중고차 시장이 커지고 수입차들이 브랜드에 대한 인기를 바탕으로 사업을 급속도로 키워나가고 있음에도 정작 현대차와 기아차 등 토종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 규제와 중고차 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요, 2013년 동방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완수차 회사들의 진출이 막혔지만 2019년 초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기한 만료 후 국내 완수차 회사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중고차 업계가 여전히 반발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56년 만에 등기 이사직 내려놓은 신춘호 농심 회장 의 소식인데요. 농심은요, 창립 후 라면과 스낵만 고집해온 신 회장의 뚝심 경영은 연매출 2조 6천억 원, 세계 5위 라면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는 철학을 가진 쟁이는 행복하다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자신을 평생 라면을 만들어 왔으니 라면쟁이요, 스낵도 만들어 왔으니 스낵쟁이라고 스스로 부르기를 좋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입마장을 라면의 신 56년 만에 물려낸다. 한경닷컴도 썼는데요. 정말 56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네요. 1965년에요. 자본금 500만 원으로 롯데 공업을 설립하고요. 70년에 소고기 라면 출시를 했어요. 국내 최초 인스턴트 짜장면도 출시했고요. 71년에 라면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 스낵 새우깡 출시했고요. 75년에 농심 라면 출시했고 76년에 기업 공개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83년 안성탕면 출시하고 그 다음에 짜파게티, 신라면, 농심그룹 회장에 취임하고요. 먹는 생물, 제주 삼다수 사업에도 진출을 했었죠.
백산수를 출시하고 누적 매출 10조 원을 기록한 게 2015년 신라면이 됐고요. 2017년 신라면 한국식품 최초 미국 월마트 전 점포 입점하고 19년 신라면 건면 출시했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세력을 키웠죠. 정말 영업이익은 2022년에 1,600억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신 회장은요,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꺼린 은둔형 경영자입니다. 기업가는 화려한 포장과 이미지보다 비즈니스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신 회장은 2003년 농심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농심홀딩스를 신설했는데요. 현재 상장, 비상장, 해외법인 계열사 등 총 35개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사는 19개입니다. 상장사는 농심홀딩스, 농심율총화학 등이 있죠. 라면왕 신춘호 농심 회장에서 물려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지분율을 한번 볼까요? 농심홀딩스 인가 지분율인데요. 신동원 회장이 43%를 가지고 있고요. 신동윤 13%, 신상열 1.4%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과 신동윤은 쌍둥이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차남은 율촌화학을 가지고 있죠. 신 회장은 2003년 농심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농심홀딩스를 실수하면서 후계자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상장, 비상장, 해외법인 계열사 등 총 35개사에 산하에 두고 있고요. 상장사는 농심홀딩스, 농심율촌화학 등 3곳입니다. 농심그룹은 현재 신 회장의 세 아들인 신동원, 농심부회장 장남, 신동윤 율총화 부회장, 신동희 메가마트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판이 짜여 있죠. 농심 차기 회장 자리에는요, 신동원 부회장이 오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신동원 부회장은 1997년 농심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데 이어 2000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농심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농심홀딩스는 신동원 부회장 지분이 43% 최대 주주이고 신동윤 부회장이 13%를 보유하고 있고요. 율촌화학은 농심홀딩스 31% 주주이고 차남인 신동윤 부회장이 2대 주주, 신촌호 회장이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마트는 삼남인 신동희 부회장 지분 56%,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사실상 없어 계열 분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동원 부회장은 이미 재계 안팎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던 평가인데요. 신 부회장은 1958년생으로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농심전무, 97년 농심기획 대표이사, 97년 국제담당 대표이사, 2000년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아 농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심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연결기준 매출 2조 6천억 원, 전년보다 12.6%, 영업이익은 1,600억 원으로 103% 증가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홀딩스 실선 당시부터 후계를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며 추후 신동원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합니다. 차남, 그래도 율촌화학을 가져가셔야지 잡음이 없을 것 같네요. 잘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한경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네, 요거는 지난번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그 삼남이 있네요. 농심홀딩스에요. 그 삼남 부분도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메가마트는 사실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신상열 이분이 농심홀딩스 1.4%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리고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메가마트는 삼남인 신동희 부회장의 지분 56%를 가지고 있네요. 참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메가마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보험사도 축소 불가피, 카드사는 역대급 단치, 아시아경제인데요. 삼성카드도 주당 배당금을 1년 전보다 200원 상향한 1,800원으로 정했습니다. 배당 총액은 1,900억 원으로 12.5% 상승했죠. 다만 현금 배당 성향은 48%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퍼센트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카드사는 그래도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당국 압박에 배당 축소, 성난 주주 달래기, 숙제 떠하는 금융. 박선민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너무 이제 배당을 못하게 하니까요.
금융사로서는 당황스러운데요. KB금융 2019년에서 2020년 실적 배당 성향을 보겠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은 4.3% 올랐네요. 그래도 순이자 이익은 5.7%, 수수료 이익은 25.6%가 올랐는데 이렇게 장사를 잘했는데 배당 성향은 6%포인트나 떨어지면서요.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2019년도 주요 금융지주 배당 성향을 보면은 그래도 신한금융이 26%까지 배당을 했었네요. 할 수 있을 때 배당을 그냥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아닌가요?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죠. 자사주 매입도 있으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NH농협금융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019년도 배당 성향이 28%였던 농협금융인데요. 농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많이 할 수 없으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금융사가의 집단소송제 1호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정부 상대로 뭐 어떻게 재정을 하는 건가요? 네, 증권 분야 집단소송은요,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분야의 피해자 50인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는 허가 본안 소송이고요. 1심에 국민참여재판 적용하고요. 판결 적용 범위는요, 소송 참여 피해자, 소송 결과 적용받지 않겠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입니다. 사설 악어의 입 경고한 기재부 여당 앞에서 제대로 해보라 라는 내용인데요. 악어 입 그래프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죠. 악어 입 그래프는 재정 지출이 늘고 세수는 줄어 나라 살림이 구조적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1990년대를 전후로 일본의 재정 지출과 세입 구조를 그려보면 악어가 입을 쫙 벌린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죠. 안차관의 경고는 며칠 전 재정 지출의 기본 원칙은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라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홍 부총리는 여권의 돈풀기 압박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가 사퇴 압박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차관이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것은 기재부가 표퓰리즘의 단일 대오로 맞설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보여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특파원 칼럼 테슬라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이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한국 기업이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테슬라의 자동차 보험 사업 진출은 머스크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머스크가 결정한 뒤 6개월 만에 보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시도하고 있죠.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주유소인 슈퍼차저 이용료를 지난해부터 유료로 돌렸고, 무선통신 서비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도 매달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음악, 유튜브, 구글 맵을 이용할 수 있죠. 테슬라는 최근 모델 S와 모델 X의 차량 내부를 모두 바꿨는데 게임 기능을 대거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등 최신 콘솔 게임에 버금가는 게임 기능을 넣으면서 향후 게임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플랫폼이 점차 자동차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이동 중에 뉴스와 영화를 시청하고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자동차 보험을 회사 내부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전기자동차 모빌리티 생태계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통해 구축하고 있죠. 솔라시티, 맥스웰 테크놀로지, 딥스케일, 하이바 시스템즈, 콤파스 오토메이션, 그로만 오토메이션, 프레빅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맥스웰 테크놀로지와 하이바 시스템즈는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죠. 딥스케일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 회사입니다. 2016년 인수한 독일 그로만 오토메이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등에 특화된 회사로 손꼽힙니다. 2017년 사들인 프레빅스는 테슬라 공장의 자동화를 위해 자동화된 공장 시설을 짓는 기업이죠. 공급 문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인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관계자는 테슬라는 전기차 경쟁력을 높인 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꾸준히 수직 개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쥔 다음 그 이유를 내다보는 사업도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IPO 강자 입증한 KB증권, LG에너지 이어 롯데렌탈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KB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연내 성사시키면 최대 4조 원 가까운 주간 실적으로 IPO 부분 1회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유상증자 성과도 돋보이는데요. 올 초 포스코 케미컬과 CS 윈드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다음 달 예정된 대한항공과 하나솔루션의 조단위 유상증자도 대표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이고은 기자가 취재해서 미국 게임스톱 대장갭이 조사받는다고 하는데요. 게임스톱 사태 어떻게 되나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 FNRA 규정에 따르면요. 미국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인터넷에 잘못되거나 주장을 해선 안 되며 과장된 주장을 해서 안 되며 회사는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질은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2019년 4월 입사한 뒤 금융교육을 담당했으며 이곳에서 핀라에서 증권중개사로 등록돼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는데요. 그는 지난달 21일 사표를 제출해 게임스톱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던 28일자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뮤추얼은 질이 회사 허가 없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으며 이 사실을 알았다며 유튜브 운영 금지 또는 해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정부에 답변했습니다. 선한결 기자 취재했는데요. 코카콜라 대신 도어대시 슈퍼콜볼 광고주 세대 교체됐습니다. 도어대시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겁니다. 미국에요. 슈퍼볼은 매년 시청자가 1억 명에 달한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데요. 슈퍼볼은 올해 광고 55편을 방영하는데 올해 슈퍼볼 광고 단가는 30초에 6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도 이번에 안 하겠다고 했죠. 타도 테슬라 매출은 중국 전기차 3인방 1월 판매 5배 폭증하고 있습니다. 웨이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배터리 임대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에 주목을 받았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착각해서 1200만 원의 배터리 가격을 할인받고 매월 일정한 사용료를 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웨이라이의 배터리 교환소에서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웨이라이는 중국 전역에 170여 개의 교환소를 운영 중인데요. 2022년까지 50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독경제, 전기차, 공유차, 자율주행 같이 간다고 했죠? 네, 자율주행, 전기차, 공유경제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가는데 구독경제까지 갔다고 하면 대단하죠? BC카드 1년 만에 CEO 교체했네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FN게이트 최고 재무관리자 CFO 금융연구소장 FN 자산평가 대표를 지냈어요. SN 자산평가에서는 금융상품 통합 평가 엔진 개발을 했고요. 최 내정자는 BC카드의 결제 금융 인프라와 KT그룹의 빅데이터 역량을 결합하고 소비자 위주의 차별화된 결제 소비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내정자는 지난 6년간 BC카드 사회이사를 지내 BC카드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최 내정자의 발탁에는요, 지난해 3월 KT그룹 수장에 취임한 구사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BC카드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죠. 구사장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BC카드 데이터 회사라며 KT가 접근할 수 있는 통신, 금융, 소비 데이터를 합치면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버원 결제 플랫폼과 KT가 만나 금융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것이라며 2025년까지 통신과 비통신 매출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내정된 서호성 K뱅크 신임 행장도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을 모두 거친 금융 전문가죠.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어요. 신한지주 순이익 34조 배당은 추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주요 금융지주 실적인데 KB금융지주가요. 3조 3천억에서 2020년에 3조 4,500억을 달성했고요. 신한금융지주 3조 4천억 달성했고요. 하나금융지주 2조 6,300억, 우리금융지주 1조 3천억, 기업은행 1조 5천억입니다. KB금융지주가 1위를 달성했네요.
박종필 기자가 text입니다. 여당 압박 때문 아니다. 배민의 이상한 하소연이 있네요. 한국 외식업 중앙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등은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사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배달앱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금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뜨면 식당 단말기에 고객 휴대전화 번호가 2시간 정도 노출된 후 사라지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면 해당 정보가 가맹점주에게 보내지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뭐 소상공인들은 더 좋아하겠네요. 차준호 기자가요, 금융석유화학에 대해 기사를 썼어요. 마켓 인사이트 선전포고, 박철환에 힘쓰겠다. 우군이 등장했네요. 금융석유화학 경영권 문제 주초까지 안개 속으로 가는데요. 박상무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1인, 사회이사 4인 자리에 본인 및 지인을 추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이른바 3% 룰이 적용된다. 박상무의 의결권도 3%로 제한되지만 우호주주들의 힘을 실어주면 감사인 서민도 가능한 구도다. 박상무 측이 3월 주총에서 이사의 진입에 성공할 경우 회사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자사주 18%의 활용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자사주는 그 자체로 의결권이 없어 제3자에게 넘겨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상무 측이 이사진이 반대하면 백기사 영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단일 1회 주주인 국민연금이 과거 박 회장이 배임 판결 받을 것을 이유로 그동안 기계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해온 점도 박 회장 측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올해는 박 회장이 임기가 남아있어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들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네, 어디든 선의의 경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산인프라코어죠. 갈등 새 국면, 외부 투자자 동반 매도 청구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지분 20%를 쥐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가요,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DICC 지분, 차이나죠, 100%가 인수합병 매물로 나오게 됐죠. 이날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어 지분의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 기준은요,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최종 매각자가 결정될 경우 같은 금액의 우선 매수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ICC가 인프라코어의 핵심 자회사인 만큼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진출 한 발 앞으로 다가섰네요. 박경훈 기자가 취재했고요.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발행어음업 진출이 가로막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해 인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행어음업은 증권사의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을 발행해 매매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발행어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8,500억 원에 인수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포드가요, 32조 들여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네요. 짐 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요, 커넥티드 전기차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포드는 전기차에 올인하고 누구에게도 그 영역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계획을 가속화하는 중이라며 배터리 영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전기차를 미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국채 장단기 수익률 2015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국채 장기물과 단기물의 차이가 난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경기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 국채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최근 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죠. 채권은 보통 장기물의 수익률이 단기물보다 높은데 그 차이가 확대됐다는 것은 가까운 장래의 경기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이날 미국 국채 30년물과 5년물의 수익률 차이는
147.3 bp를 기록했죠.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큽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 격차도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콩 상자 카이소우 대박 중국 대한자본시장 찾았다고 하는데요. 짧은 동영상 쇼트클립 공유 플랫폼인 중국의 카이소우가요. 상장 첫날인 5일 3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성공적으로 홍콩 증시에 안착했죠. 미중 갈등 고조로 미국 증시가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퇴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홍콩이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처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요, 카이소우 주가는 이날 공모가 대비 160% 오른 300달러 홍콩달러로 마감했고요. 시초가는 338 홍콩달러로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 다소 상승폭을 줄였죠. 이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1조 2천억 원, 약 179조 원을 기록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2, 3위인 SK하이닉스와 LG화학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카이소우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420억 홍콩달러 6조 1천억 원을 확보했죠.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2019년 11월 2차 상장 때 유치한 1,012억 원 달러 홍콩달러보다는 약간은 작지만 아주 큰 부분입니다. BC카드 신임 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했고요. 서강대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대 스탠 대학원 MBA 취득했고요. 1988년 고려증권 경제연구소 시작으로 장기 신용은행 금융연구실장 등등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BC카드의 폭넓은 결제, 커머스, 금융인프라와 KT그룹의 앞선 AI, 빅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소비자 위주의 차별화된 결제 소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을 주도하고 기존 카드 사업 부분의 경쟁력도 계속 제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와 화재가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네요. 와, 굉장한데요. 메리츠가 화재가 배당도 많이 주죠. 매출액은요 9조 1천억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100억. 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300억 정도 예상이 되네요. 과거 2017년에 6조 4천억에 영업이익 5,100억, 당기순이익 3,800억에 비하면 많이 성장을 했네요. 주주가치를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장기인 보험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손해율 안정화에 집중하면서 꾸준한 매출 순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은행 부분 약진에요. 신한 하나금융 최대 실적 갈아키웠고요. 대단합니다. 마이데이터 전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차, 농협은행은 지원금 정보가 이제 쫙 뜬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차로 갔다는 게 참 인상 깊은데요. 대표적인 막대한 사용자를 거느린 네이버 회사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이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페이에 접속한 후 내 자산을 클릭하면요. 본인 인증을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 잔액, 증권 투자 현황 및 수익률, 카드 사용액, 대출액 등을 하나면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특화 서비스에 공을 들였는데요. 본인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모델명과 배기량, 연비, 차대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고차 시사와 함께 적합한 업체도 연결해주고요. 자동차 보험 가입 현황과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 자동차 검사까지 남은 일수도 안내해주고 엔진 오일과 같은 소모품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 바로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 해외여행 감소에 지난해 경상흑자 753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요 75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고요.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했던 지난 2019년보다 156억 달러 늘었습니다. 역대 6번째 많은 규모로 지난해 11월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 650억 달러도 훌쩍 넘어섰죠.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는요 115억 달러로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525억 달러로 2018년 11월 이후 25개월 만에 5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기본소득 지급대 소득 불평등 심화되고요. 생산지표 또 타격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정책 실험별 소득 분배 효과 진위 개수인데요. 그 기준되는 걸 먼저 보면요. 세전소득이 0.4, 세후소득이 0.4, 기본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이제 도입이 되는 1번 같은 경우는 세전소득이 0.5, 격차가 더 벌어지네요. 2번, 3번 소비세 인상 0.477. 이래서 사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요.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말 길었어요. 왜냐면 지난 토요일 뉴스까지 같이 전해드렸거든요. 즐거운 시간 됐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오랜 기간이었지만 잘 들어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똑똑해지셨나요? 경제를 알면 똑똑해집니다. 감사합니다.